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서미석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하지만 박 검사는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짜깁기 된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자백에 대한 선처를 물어와 예시를 들어 응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맥이 모두 삭제돼 있고 문맥이 모두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본인을 거의 뭐 종범에서 소위 말해서 빼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증거와 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자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사건도 묻어주고. 어떻게 묻어줘요? 아,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그건 네. 당연히 뭐 해줘. 하죠. 박 검사가 법인카드 관련 위증 사건은 묻어주고 대북 송금 사건 형량에 대한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 간다 한들 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그거 지금보다 더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서 변호사는 검사 측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형이 더 높은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줄곧 이 전 부지사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피의자의 요청을 들어주고 설명하라고 한 건 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더 밝혀서 세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 라는 부분은 그것은 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검찰 측이 먼저 회유하고 거래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박상용 검사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는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23년도 5월 25일 박상용 검사가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였던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무시무시한 대화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없는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서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저렇게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인 검사들의 오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박상용 검사만 이 사안과 관련된 건 아니라 이 박상용 검사를 압박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낸 그 주모자들을 전부 다 일망타진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백정화 여사라고 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분인데요. 이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백정화 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서민석 변호사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했던 내용들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서민석 변호사 해임이 마치 둘이 의논된 것처럼 얘기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서민석 변호사 해임은 제 결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서민석 변호사님이 저를 그 진실 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그래서 네네. 당시의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했기 때문에 제가 해임을 한 거고, 그 판단은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그래서 나까지 변호사와 짜고 해프닝을 벌인 것처럼 하는 데서는 심히 유감이네요. 그럼 네. 해임 관련되는 건 말고 혹시라도 서민석 변호사한테 오해했던 부분은 좀 풀리셨습니까? 오해했던 부분은 풀린 게 아니고 저는 그때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임한 거고요. 지금 와서는 그 녹취가 나오게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제
재심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오해가 풀렸다라는 말은 제가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그 백정환 이사님, 제가 지금 함께 방송 출연을 하고 네, 있는데요. 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잠깐만 이제 계시면, 지금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저렇게 뭔가를 공개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고, 사실은 저 내용을 진작에 좀 일찍 공개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저걸 이제 하면서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많은 내용이 지금 녹음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결국 뭐 조금 전에 나왔던 저 내용도 작업하는 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두 사람이 짜고, 그 회유를 하기도 하고, 또 회유를 제안하기도 하고, 회유를 내가 시도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해가 지금 더 이제 풀렸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 다 공개를 하라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거는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 나오며 하나 하고 이렇게 대응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는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뭐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는 것도 저는 바라지 않고요. 국정원 조사에서 다 나와서 이 자료들이 녹취록이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저희 남편이 2023년 6월 9일 11회 조서부터 이제 쭉 19회 조서까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마이뉴스에서도 그걸 분석했던데, 그거랑 지금 이 흐름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날 그 진술이 번복된 게 6월 12회 조서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냥 막 그 별건까지 다 털었던 검사 송민건 검사하고 변호인 없이 저희 남편이 가서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는 서민석 변호사 입장에서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이화영이가 술술 불었다는 것 같고, 서민석에는 나는 거기에 없었다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진술을 번복한 거는 6월 12일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요. 백정환 여사님, 저 김지호입니다. 네. 예, 오랜만이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네. 진술을 번복한 그 네.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이 그게 중요해요. 범죄 집단인 검사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들, 그리고 전세금, 그리고 지인들, 선후배들,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협박을 했고, 어떻게 별건으로 협박을 해서 진술을 번복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남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거는 제가 아까도 그 같이 구속됐었던 평화국장님 아시죠? 신명석 국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봤어요. 네. 저희 남편이 왜 진술이 번복된다고 당신은 생각하냐 그랬더니 고인이신 이해찬 대표님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도 털고 3번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구속시키겠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아버님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를 바라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까지 이놈들이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설주한 변호사 때문이에요. 그 4월하고 5월에 집중적으로 설주한 변호사님이 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6월 9일 날에 송민경 검사랑 설주한이가 조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2일 날에 저희 남편이 진술 번복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 워딩이 뭐냐면은 설주한이가 와갖고 페이퍼를 작성해서 이것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대표가 체포되려면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민주당이 가방이 넘는 다수당인데
도지사 방북에 관해서 쌍방울의 협조를 부지사님이 보고했다는 진술 정도로는 이재명 대표님이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결국 방북 비용을 인정하고 나와서 싸우라는 것이 당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설주한 변호사가. 네, 그랬죠. 그러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검찰이 회유에 응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런 진술을 하고 자기는 나와서 이 판을 흔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에 대한 진짜 힘들었던 거, 막 어려웠던 거, 나로 인해서 피해 받으실까봐 전전긍긍했던 거 하고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주한 변호사는 미래연합인가요?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는 설주한 변호사도 분명히 나와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김주호 변호사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렵게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현 검사가 지금 본인이 회유한 것이 아니다. 서민숙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녹취를 보니까 박상용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서민석이 아니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주환이도 언급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박상현 그래서 검사는 왜 그랬을까요? 박상용은 자기 면피하고 싶었던 거고 서민석 변호사님은 자기가 입회 안 하고 설주한 변호사가 있었다라는 걸로 또 자기 면피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분이 전화를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고 설주한 변호사의 언급을 박상용이가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당에서 오신 변호사라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박상용 변호사는 설주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보낸 뭐 이런 식으로 저희를 또 몰아갔었잖아요. 그래서 뭐 당의 협조를 받니 어쩌니 하면서 저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했던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가 회유 안 했다. 이화영 스스로 했다라고 처음에는 또 박상용 검사가 얘기하다가 또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는 서민석이가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저희 남편은 진짜 뭐 검찰에 의해서 포획된 진짜 사냥감 같아요. 그래서 갖다 놓고서는 차창에 가다 놓고 뭐 야 너 지금 저거 해줄게 뭐 보석으로 나가게 해줄게 별건 수사도 안 하게 하면서 막 당근도 주고 너 이렇게 네 태도가 불량하면은 그냥 너 다시 구속시킬 거야 뭐 아니면은 가족도 아내도 다 데려다가 다 구속시킬 거야 이랬던 것 같아서 너무 비참하고 진짜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상용이가 자기도 윗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사죄할 사람은 아니고 당당하다면 수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렵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강덕구 의원 최고위원하고 이제 유아영 그 부지사 이제 직접 면회를 갔다 왔는데 뭐 저런 내용 포함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힘든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말로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서 수사를 하게 하고 그 수사의 결과가 법적 단죄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의도나 정황을 보면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사전에 기획해서 이재명이 시켰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이제 밝혀내지,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밝혀내지,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 거기다가 말씀하셨듯이 결정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그 과정의 외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해찬 전 총리 또 이제 감방에 넣겠다라고 했던 거. 두 번째는 설주환 변호사가 당의 위치에서 이 정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표가 이제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회유하는 바람에 가족에 대한 외압들은 그래도 참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진술을 번복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문제가 바깥에 딱 되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지금 먹이가 돼가지고 계속 저쪽에서는 진술했다.
판결문으로 입증이 됐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어쨌든 지난한 과정이지만 국정조사를 통하고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지금은 작은 힘들이 모여서 백정환 여사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또 김조 전 대변인 대변인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추적하신 분들은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시간 순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녹취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25년도 5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의견을 번복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6월 12일입니다. 근데 이게 2025년이라고요?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3년. 네, 말씀했고요. 2023년 정확하게는 5월 25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녹취록인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23년 6월 12일 날 입장을 그 의견을 번복했다라는 것은 쌍방울이 북한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재명 그때 경기도지사한테 이것을 보고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걸 의견을 바꿨습니다. 16일 마치 며칠 지나서는 아예 의견을 아예 바꿨습니다. 아니다. 내가 앞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방북 비용이 뭐니 이런 돈 얘기는 나는 처음부터 몰랐다.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상용은 이렇게 녹취록이 나왔는데 박상용 사과해라 이런 얘기 또 나왔지만 이거 수사 대상이고 빠져나갈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이화영 부지사도 저한테 직접 지금 이 건은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에서 뭔가 좀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좀 결정하는 게 우선이고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CCTV를 가릴 만한 증거가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사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일단 좀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상용 검사는 본인이 진실 고백을 할 가능성이 없고 특히 배우가 누군지는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 배우의 실체에 대해서도 밝히려면 진짜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밝혀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살을 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까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주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전 대변인이셨잖아요. 국정조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마친 다음에는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아직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런 녹취록이 폭로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사실은 이 사항이 3, 4년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당에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사 범죄가 얼마나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번 사항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본인 목소리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럼에도 그게 진실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들은, 검사들은 녹취가 있고 증거가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 아주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천연덕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 파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했죠. 청도 군수의 매간 매직입니다. 개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요즘에는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보했던 분한테서 지금 스픽스로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했던 분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청도에서 올라와서 수도권 쪽에 계시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 면책들이 모여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자. 그리고 군수도 같이 오겠다.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박도 오고 있다. 이를 이따위로 풀어서 애꿎은 공무원들 다치게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렇게 만나자고 협박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제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제보했던 우리 최미숙 전 청도 장애인 협회장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지금 생방송 중인데, 네. 최민숙 대표에게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제 방송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최민숙 관장님 전화 연결됐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최민숙 관장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민숙입니다. 자,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들렸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뭐 연락이 오고 했습니까? 뭐 수고도 잘했다는 얘기가 참 많았고요. 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청도에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보고 제2 청도의 이진숙이라는 분도 또 나옵니다.
전화로. 청도의 이진숙이라는 분이 누구죠? 대구에 그 이진숙 씨가 그 방송통신위원장 출신. 예. 예. 그 사람 같이 저도 청도 이진숙이라고 그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 뭐 우리 방송의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단 진실을 고백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이 있고 예, 혹시 진짜를- 압박 전화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습니까? 아니 뭐 군수님 쪽에서 한번 만나자고 전화 왔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면책들이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저보고 그 군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만이지 왜 공무원들을 다 죽이려 그러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 적은 없다. 이제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뭐 선물을 직접 이제 자기 돈으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상황으로부터 받아서 뭐 꿀이나 이런 걸 사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제 군수가 준다는 것처럼 돌렸다고 하는 이제 2개 업, 7개 그 면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전화가 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저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래요. 그분들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송 나오고 나서 다른 제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김부관 씨한테 뭐 상황한테 예. 네, 상황한테 돈을 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다른 또 전화가 온 게 있었고 버스 정류장 5억도 안 되는데 43억 원에 청도군이 아예 버스 정류장 땅을 매입했다 이런 것도 비리다라고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게 왔습니다. 예. 한 지역의 버스 정류장을 감정가 5억도 제대로 안 되는데 43억 원에 청도군이 매입했다. 여기에 이제 누군가의 뒷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에게 이제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제보를 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내용은 뭐 아침에 왔는 게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사는 지금 혹시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아직 않고 안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까? 예, 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고발장을 접수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검찰에서 도경을 갔다는 그 연락만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여전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최민숙 관장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보고 몸조심을 좀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예. 옆에 조금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데로 가서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몸조심을 하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뭐 여러 분이 전화 오셔갖고 좀 예. 그런 얘기를 합디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디다. 자, 이제 보복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언젠가 얼굴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좀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결심이 서면 저희들이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 어저께 방송 나갔던 것 그 후속으로 어떤 일이 이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그 제보를 해 주셨던 최민숙 그 제보자님께 직접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최민숙 제보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보자가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라고 볼 수 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위협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주위에서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는 거고 그게 이제 메가매직에 뭐 단 한 건이 아니라 뭐 여러 건이 있을 것이고 또 군 단위에서 발주하고 있는 여러 공사에 대해서 다 이권간격 리베이트가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청도군의 상황이 이제 제대로 좀 조명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뭐 어저께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동네 주먹들도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만약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포착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어제 이렇게 했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중앙선관위가 되든 경상북도 경찰청이 되든 청도경찰서 어제 서장까지 직접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더라고. 이거 이제 어떻게 다룰 건지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진실 규명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게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이분은 자신의 일종의 생명을 다 걸고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상 공익 제보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려고 이제 하는데
마침 다행스러운 거는 대구에 이제 변호사 한 분이 무료 변론을 통해서 이분을 지금 일단 적극적으로 좀 보호를 하고 있어요. 보호라고 하기보다는 법률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하나하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진실은 주장으로서의 공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메가매직이 이루어졌느냐 3천만 원 주면 정말로 승진시켰고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 제가 들었던 건 어제 충격적인 내용인데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제 그 리베이트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군의원이 또 오늘 공익 제보를 하고 있는 최미숙 관장에 직접 전화해서 야 소문에는 그 군청 공무원이 이미 이런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군의원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뭐 하나하나는 어쨌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게 하고 무엇보다도 공익 제보자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최민숙 관장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고 절대로 위해를 누가 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만약 김씨라도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야 한다. 특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진실이 이것이라면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예상을 했는지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좀 터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망치로 자기 휴대전화를 다 부숴버리고 바닷가에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바꿨대요. 그러면 지금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이라는 사람은 청도 군수보다도 더 상황이라는 사람,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특정 지역의 지방 정부가 특정 정당에 예속되다시피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바람으로 고인물을 퍼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좀 관심 가지고 좀 성명이라도 좀 당 차원에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작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박상용이 이제 끝내자. 이제는 진짜 끝낸다. 네.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물론 그 전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끝났습니다만 이상하게 안 끝나서 속상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완벽한 물증이 나와버렸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분이죠. 이분 이름이 김광석이 아닌데 김광민인데 나 죽이려고 또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뭐 이제 머릿속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됐죠. 네. 뭐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가 많았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드디어 박상용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저희가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법정 진술만 하면 보석으로 빼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담긴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 네. 이 통화 직후 이화영 부지사 검찰 진술이 바뀌거든요. 2023년 6월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녹취 빼박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빼박 녹취가 공개가 되자 박상용이 여기서 수긍하고 반성하고 사과할까요? 절대 안 아니죠. 하죠. 박상용이 여기서 또 뱀의 혀 놀립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SNS 글을 올려서 통화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다. 아, 짜집기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야, 변호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고 네. 거절하는 거면 왜 박상용이 네가 답답해서 왜 전화를 해? 그러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너가 왜 편의를 제공해? 말이 안 맞아. 그렇죠. 예. 이건 말도 안 돼. 너 내가 어미 꾸짖는다. 그리고 박상용이는 이화영 부지사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들 많잖아요. 네. 주변인들의 수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빡이네 하는 이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네. 얘기입니다. 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그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와, 얼마나 지금 삐처리된 데가 아마 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인인가 네. 봐요. 저렇게 많아. 그러니 얼마나 압박이 느껴지겠어. 근데 내가 못하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야? 자칫하면은 할 수도 너 태도에 있다. 따라서 이거 다 다시 또 재개되는 거야. 내가 간신히 맡고 있다 이거거든. 와, 난 이거 진짜 무섭던데요. 저 당시에 그 수원지검에서 계류 중이던 이화영 관련된 사건 번호가 20개예요. 와, 네. 미친다 진짜. 보통 이제 형제 번호라고 하는데 형제 번호가 20개였고 20개 형제 번호 달아놓고 그거를 일부는 홀딩 시켜놓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저 주변 인물 뭐 구속시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주변 인물 구속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화영 부지사랑 대학 시절부터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 신명섭 이분은 이미 구속됐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후배인 이우일 그리고 백정화 사모님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주로 요 4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중간에 보면 김성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김성태 압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저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검찰 한번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화영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때 뭐 한 달에 한 2천 줬어요. 그러면 혐의 하나. 가는 너무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 그때 파라곤 뭐 밑에 파스쿠치에서 얼마 줬어요. 그러면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박영철 부회장이 저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로지 진술이에요. 진짜 무섭다. 근데 얘기 나오면 혐의 하나씩 늘어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2천씩 줬다. 그럼 1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뇌물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무서워. 뇌물 액수가 일정 범위로 늘어날 때마다 이게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이
점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네. 와, 진짜 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막아준다고 표현하는 것도 진짜 악마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자꾸만 그 파일 제공한 서민석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건은 일단은 잠깐 좀 논외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 나는 이 본질에 난 박상용이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잠깐 좀 논외로 할게요. 예, 오늘 매불쇼에서만큼 이 내용 자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본질이니까 네. 본질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봉주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녹음 파일이 더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다- 어제 KBS 후속 보도 나왔던 거 그것까지 나와. 지금 이 앞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다가 저 얘기가 나왔는지 뭐 주범과 종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당시에 보면 만약에 이게 사건 자체가 있던 일이야. 이재명이 뭐 지시하고 이화영이 해가지고 쌍방울이 800만 불을 이재명을 위해서 그냥 실제 했던 일이라면 그렇게 많이 이 공범들을 모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저 당시에 보면 제가 당시 수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00만 불 쌍방울이 북한에 도착한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대납을 해주고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근데 수사 기록엔 그게 없어요. 쌍방울이 원래는 그 500만 불을 대납해주고 방북을 약속했다. 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 300만 불을 끼워 넣은 이유는 김성태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더 있었어. 이 돈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 무슨 국제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70만 불을 갖고 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김성태 개인 도박 자금이라고 보는데 김성태가 빼돌린 돈 자체가 액수가 뒤에 커지다 보니까 방북을 뒤에다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만 불 얘기를 합니다. 박상영 검사가.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앞전에 인정을 했다니까요. 이화영이 그때 꼴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했어요. 진술 협조를 했고 뒤에 3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게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 9번 보시면 이 통화하기 전날에 지금 18일이잖아요. 같은 날이네.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하루 거예요. 전날이네. 네, 전날에 조사를 했어요. 전날에 조사를 했는데 박상용의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지. 그 조사의 내용이. 그 조사 그러면 내용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김성태는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대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2차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방북 비용 대납 약속이 위와 같은 북한의 국제대회 참석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고 있다. 어떤가? 그러자 그것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이다.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300만 달러 얘기 나오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겁니다. 필리핀에 그때 리오남한테 줘가지고 70만 불 주고 요 스토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뭐 경기도와 북한 간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사가 이뤄진 거라고 생각한다. 방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부인 취지의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박상용은. 박상용 골치 아프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했던 동기가 전날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10번 자료를 더 보여주시면요. 예, 박상용 검사가 피해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줄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렸다. 다만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지사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으로 보고를 하겠나. 확실해지죠. 이 300만 달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팠던 골치 상황이에요. 아프네. 박상용 그 입장에서. 다음 날 저 전화를 한 이유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법정에서까지 유지돼 일관된 증언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그 시간의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게 돼요. 요거는 뭐 깔끔하네. 박상용이. 요거는 이제 박살 내야죠, 이제. 그 어제죠. 어제 수원지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장, 그 차장, 네. 그 부장까지 동시에 입장이 나와서 이거 뭐 존재할 수 없는 허위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여태까지 박상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반박을 했잖아요. 네. 반박하고 너무 뻔뻔하게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박상용은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은 했었는데 네. 사실은 어제 그냥 수원지검의 과거 수뇌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박상용 업무하는 걸 보고 박상용의 배우가 정말 확실하게 있었고 그 배우로부터 박상용이 너의 신변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취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수뇌부들이 더는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전에 박상용이 몇 번 입장을 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사건을 할 때 나 같은 평검사 혼자 못한다. 네, 맞아요. 수뇌부가 다 소통하고 보고하면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사실상 수뇌부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나 냅두지 마라. 네. 그랬고 그 이후에 그제 상황까지 터지고 나니까 수뇌부들이 이제 명확하게 박상용을 엄호하러 나선 걸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박상용을 더 이상 엄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고 방법이 없지 뭐.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희망하는 바는 박상용 검사가 여태까지 은근히 좀 경고했듯이 본인들의 수뇌부까지 함께 좀 자폭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자폭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자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정조사하죠. 이제 국정조사 끝나면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끝나느냐,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요거는 수사가 필요한데, 요거는 조금 더 진하게 조사해야 되는데라는 과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과제를 남기게 되면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뭐 법안 이미 발의해 놨다고 했는데 검찰권 오남용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정권 시기에 있었던 조작기소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일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더 진한 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쪽 안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수뇌부 쪽에서는 당연히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물타기가 오지게 들어갈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 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제부터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취록 시비를 국민의힘에서 걸어요. 박상용 왜 그래?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네. 자기들이 조작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그 조작의 뒷배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저는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진짜 이상하더라고. 네. 국힘 의원들이 정말 골 때립니다. 지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요. 2023년 1월에 대장동으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끝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수사가 대북송금 수사였어요. 그렇죠. 이걸로 2차 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일개 검사가 혼자 소설을 지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이게 되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지금 국정조사에 자기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상설특검이랄지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해보면 용산서부터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사건도 그렇고 그냥 검사가 무슨 기자들한테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 가장 윗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실행자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게 게이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건은 좀 시간을 좀 저희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김성태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냥 시정자패가 아닙니다. 네,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건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상 거의 뭐 전국을 평정했던 한때 전국구 조폭, 그다음에 사채업계도 평정했고 그걸 통해서 기업까지 인수해가지고 기업 인수 후에 기업 운영에서도 상당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김성태가 23년 1월에 송환이 되는데 김성태가 송환이 됐을 때 이미 쌍방울 관련된 모든 그 왁구가 다 짜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들어가서 쌍방울 다 아작을 내고 그 쌍방울 관련돼서 수백 명 직원들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김성태가 송환돼 와가지고 김성태가 추가로 뭐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그림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을 만들 때 박상용이나 일개 평검사 혼자서 금강원도 동원하고 국세청도 동원하고 그치. 예, 네. 심지어 타청 검찰의 타청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쌍방울이란 그룹 자체를 완전히 와꾸를 짜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거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네. 여러 개 있어요. 녹음 파일이. 그리고 녹음 파일이 더 내일 있어요? 추가 녹음 파일이 그게 더 심각해 보이는데 아, 이제 저는 이제 더 있어? 어제 더 있어요. 저 이제 개인 방송 매봉쇼에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랑 좀 통화를 했는데 네. 내일 이제 2023년 5월 17일에 연호의 술 파티로 딱 지목된 날이잖아요. 네. 네네. 2, 3일 뒤에 바로 본인이 구치소 가서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고 나왔는데 박상용한테 바로 전화가 왔대요. 오. 그러니까 회유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가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들었대요. 뭐 술 파티도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딱 구치소를 나서는데 박상용에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그 회유와 관련한 그 조건들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박상용이 막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음이 돼 있는데 내일 아침에 공개됩니다. 와, 그래. 야, 박상용이 그동안에 행복했다잉.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TBS 제가 진행하는 봉지욱의 봉인해제에서 세 번째 녹음 파일이 또 이제 공개될 예정. 네.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자신 있어 10개 정도 될 하더라고요. 겁니다. 한 10개 정도 된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녹음 파일 관련해 가지고 다 까자 왜 한꺼번에 안 까고 뭐 조작하냐 뭐 짜깁기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보입니까? 왜 그걸 한 번에 깝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할 문제지 왜 간섭해? 아니, 하나 해놓고 저쪽에서 무슨 거짓말 하는가 보고 그렇지. 또 하고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뭘 다 네. 까? 마치 무슨 뭐 숨기고 조작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네. 뭐 천하람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데 바보입니까? 누가 그걸 한 번에 다 깝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특이해. 천하람 같은 사람들을 왜 이 진실을 밝히는 거에 함께하지 않아?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굉장히 요새 좀 약간 신나서 깝치던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국정조사에 자기 안 부르냐 뭐 꿀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기다리고 계세요. 국정조사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엔 이거 더 진한 조사와 수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네. 되면 지금 국정조사 갖고는 박상용 정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아까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신 윗선. 그 윗선에서 어떤 작전이 있었는가는 국정조사로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너는이라고 당신은 그때입니다. 번호표 뽑아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동훈 씨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김성태 돌아오라고 그럴 때 뭐 별 진짜 험한 소리 다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뭐 조폭끼리 짜고서 뭐 못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네. 딱 기다려 번호표 뽑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튼 뭐 서민석 변호사가 내놓는 녹취에 당분간 저는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던 건지,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었죠. 네. 있던 건지 아닌지 그 이야기는 일단은 매불쇼만큼은 조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좀 경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김광민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폭하고 엮어가지고 또 잡아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제 마피아. 예, 요게 이제 그 국제 마피아. 예,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예. 빨리 또 가셔야 돼. 정구승 변호사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그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는 게 2015년에 있었어요. 네. 5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주범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김영진, 김영진. 공범이 윤명균이라는 자입니다. 윤명균. 근데 이 윤명균을 봉지욱 기자하고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을 했어요? 저가 접근을 했어요. 아,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했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니까. 언제 왜 변호사 좀 원래 1월 달에 저한테 서신이 왔어요. 제가 그 대중들한테 안 유명하지만 구치소에선 좀 유명한 편이라. 올 1월에요? 예, 마약 사건이 추가 건이 있어서 좀 맡아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갖고 일단 홀드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저 그 이름 알아요 하다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미 그분이랑은 관계를 터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했어요? 예. 그러면은 내일도 접견 예약이 돼 있고. 잠깐만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빌드업이 필요해서. 빌드업. 아니 우리 빨리 가야 돼갖고 내가 초조해서 그랬어요. 매봉쇼를 이제 보고 이제 정구수에 전화 와서 저 그 사람 윤명균을 안다. 처음에는 우리가 김영진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영진은 2015년 사건 나고 베트남에서 도주에 피신해 있다가 도주에 있다가 2018년 4월에 압송돼서 오고 윤명균은 2015년 11월 살인사건 나자마자 태국 수사당국에 자수해요. 자수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징역 한 15년 받는데 태국은 되게 특이한 게 국왕의 생일이라고 가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5년 만에. 가석방 됐어? 네, 5년 만에. 근데 2021년에 윤명균이 태국에서 가석방이 됐는데 범죄자니까 뭐 밖에 내놓을 수는 없고 태국에서 이민국 교도소 이게 외국인들 이렇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 모아놓은 데가 있나 봐요. 이민국 교도소에 가둬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김영진의 편지 내용 중에 공범 윤명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3번 한번 보시죠. 와, 이것도 또 이야기가. 네. 김영진 옥중 편지인데요. 윤명균이 참지 못하고 사인을 했으나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 송환이 늦어지면서 대선이 끝난 2022년 4월 22일 한국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까지 버젓이 작성됐고 윤명균의 재판 증거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윤명균을 대선에 활용하려고 했나 보네. 김영진의 편지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 요거 정도만 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윤명균이 정말 김영진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건 윤명균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윤명균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윤명균이 수감 중에 김영진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8번 자료.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윤명균이 김영진한테 보낸 이렇게 뭐 편지군요. 형진아 그러면서 이제 뭐 명균 형이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 5번 자료를 보시면 윤명균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김영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3월이었고 대선은 2달 전이 2022년 1월에 자신이 태국 가석방돼서 태국 이민국 교도소에 있을 때의 상황을 김영진에게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형을 한국으로 22년 1월부터 송환시키려고 한국 대사관에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형이 한국 안 가려고 계속 버텼거든. 한국에 안 가려고 서류에 사인도 안 하고 했는데 같은 방에 있는 한국 사람이 형한테 그러더라. 대사관 측인가 한국 쪽에서 자기한테 연락 와서 윤명균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야 되니까 살살 꼬셔서 서류에 사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더라. 이상하죠. 와. 일단 이상하죠. 본인은 안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꼬셨는데 야, 미쳤다, 이거. 6번 자료로 한번 이어서 보시죠. 야 이거 미쳤어. 빨리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을 대선 때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터뜨려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 관련해서 지지율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랬거든. 와. 그래서 형은 겁도 나고 잘못될까봐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고. 와.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형 사건 기록에 보면 대사관 직원이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대선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와 미쳤네. 라고 해서 2022년 대선 끝나고 왔어요. 막 버틴 거예요. 버텨가지고 끝나고 왔는데 수사를 받잖아요. 이제 본인이 살인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예, 자료 7번. 와, 이 정구승 변호사 가야 되는데. 자, 검찰 조사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겁나 길고 내용 간단하게 하면 검사가 윤명균 씨 자꾸 이렇게 진술 거부할 거야? 지금 한국에서 윤명균 씨 한국 들어온 거 몰라. 내가 SBS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3편 찍어줄까? 3편 찍어줄까? 국민들 공분 사서 김영진이랑 똑같이 징역 받을래? 윤명균 씨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와.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방송 얘기가 나와서 또 나오네. 다른 검사인데 검찰청에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와. 이 윤명균을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정구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윤명균 저 만났는데요. 교도소에서 제가 저한테 사건 의뢰하려는데 제가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 왜 안 받냐? 가격이 안 맞았어요. 아니야. 가격이 안 무조건 할인해서 맞았겠지.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이제 만났어. 만났고 만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빠르게 풀겠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 지금 봉질 기자님이 아까 말씀드린 저 편지를 안 주셔갖고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가서 왔는데 똑같은 얘기, 편지랑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대박이다. 뭐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사건 네. 기록을 저희가 곧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지만 적어도 일관성과 신빙성은 꽤 있고 네. 당시 1월달에 한국 대사관과 거기에 소속된 경찰 등이 윤명균을 한국에 송환시키기 위해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오겠습니다. 와. 아니 그 대선 전에 대사관이 그러면 움직였다는 건데 저 주장대로라면. 이게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대사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 캠프의 라인과 좀 연결되는 정황이 있어요. 대사관이? 네. 근데 있고 대사관이- 만약에 그리고 검찰이 요구를 하면 대사관이 움직여야죠. 이게 대사관이 거기서 누군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사관 안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파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형사범죄 경찰이 파견 검찰 경찰이 왔어요. 파견 검찰 내지는 파견 검찰이 파견돼요. 음. 그러면은 네. 그쪽이 대사나 영사를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돌아가면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관에 파견 상황이 지금 있지만. 가야 돼서 고문 얘기가 나왔다는데 전 고문 얘기는 편지에 없잖아요.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고문? 윤명균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요? 송환 도장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 대사관이 와갖고 송환을 요구할 때 저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징벌방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도소에 징벌방이 혼자 있는 작은 방 정도라고 생각해서 징벌방 보낼 수도 있죠라고 했더니 거긴 징벌방이 1평이어서 누울 수가 없고 위에 손을 이렇게 묶어갖고 매달린 채로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당연히 없죠. 밑으로 그냥 싸야 되고 족쇄 우리 영화에서 보던 발목 족쇄 있죠. 네. 그거까지 채워놓은 채로 있다가 나오면 다시 또 대사관 직원이 와서 안 갈 거예요?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이 와, 되거나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대사관 직원이 나 이렇게 괴롭히냐면 우리는 그거 모르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하고 뭐 갑자기 미얀마 조폭들이 와갖고 자기를 때리고 가고 그런 식의 좀 고통이 있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주장입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나 이런 거를 조만간 협조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네. 확인을 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과 예를 들어서 뭐 조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제 신뢰도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번 좀 받아보기로 해갖고 네. 저희가 좀 저희 법인 차원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승 변호사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명균의 당시 수사 기록에 지금 윤명균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본인이 본인 기록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뭐 본인 기록 보니까 당시 본인이 대사관 직원과 면담을 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대선에 이용될까봐 나는 거부한다는 멘트가 수사 보고서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수사 보고서가 곧 옵니다. 오니까 저 수사 보고서의 존재 유무 내용을 저희가 보면 되겠죠. 온다는 게 누구로부터? 정구승 변호사. 정구승이 지금 선임을 하면 여기로 그걸 기록이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넘어오죠. 그렇죠. 네. 정구승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그러니까 돈에 손해를 와 대박이네. 하지만 실제로 선임이 되면 이제 수사 자료 일체를 이전에 받아볼 수가 공판기록 있다는 일체를 거죠.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사 보고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파타야 사건의 범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특히 김영진은 당시에 그 이재명 잡는데 협조를 자기가 안 해서 상해치사 정도로 구형을 뭐 해주겠다고 한 것을 혐의를 혐의 적용해주겠다고 한 것을 살인죄가 나오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죽일 놈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는 살인의 고의의 목적도 없고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죽일 놈 된 이유가 그 이재명 잡는데 협조 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인데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범죄자들의 그냥 주장으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2023년 9월에 박철민 20억 돈다발 전직 조폭의 박철민 사건에 김영진이 수감 중인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가서 편지와 똑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증언 녹취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정권 시작에 김영진이 가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유가 없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영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오늘 봤습니다. 여기 이제 매블쇼 오기 전에 김영진 담당 주임 검사한테 이제
전화는 뭐 저한테 못하겠다. 문자로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박상용이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 될 수 있어서 전화는 못하겠고 그 이메일이 왔어요.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이 왔는데 뭐 전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료를 준다거나 검찰에서 뭐 협조를 한 바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전해왔으니까 제가 또 그걸 전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무엇이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좀 수사기 검찰이잖아요. 우리가 뭐 언론이 검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북송금 사건도 대북송금 사건이지만 이 사건도 여기까지 드러난 이상 한번 사실 유무를 따져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만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였던 검찰권 남용까지 같이 봐야 돼요. 요거는 중앙지검 시절이거든요. 네, 뭐 그거까지를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거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돼서는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오늘 공개된 백정화 여사의 증언 들으셨습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추악한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이 시켰다고 안 하면 이해찬 전 대표까지 감옥 보내겠다. 당신 부인도 구속시키겠다며 가족과 평생의 동지들을 볼모로 잡고 비열한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탈탈 털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라고 협박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짓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박상일홍 검사의 태도입니다. 녹취록에 자기 목소리가 뻔히 나오는데도 짜깁기다.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무죄 받아줄 수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검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법체계를 비웃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입니다. 여러분,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검찰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포획된 사냥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진실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죽이기 뿐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화영 부지사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로 만든 소설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보여줍시다.